2018년 10월 현지 고위법관이 재판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 행정을 총괄했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9일과 23일 서초동 검찰청에는 전직 대법관이 잇따라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양승태 최측근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바로 그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에 이어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마저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중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바로 이들로부터 징역 9년의 중형을 받은 한 피의자가 법정에서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치며 항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 거래의 희생양이 되어 유일하게 감옥에 gat혔던 사람, 그리고 아직도 감옥에서 6년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입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8월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를 했다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놀랍게도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 음모의 실행 주체인 비밀 조직 아로도 그 실체가 없다고 했고, 내란 음모의 배후가 될 수 있는 북과의 연계도 언론 보도와 달리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무런 실체가 없이 오직 90분 강연만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내란 선동으로 보아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식 밖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의 주택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하에 저지른 재판 거래는 위안부 할머니 배상 문제 같은 과거사에서부터 쌍용 자동차 부당 해고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판 거래 사건들 중 양승태가 직접 재판해 감옥에 보냈고 그 피해자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건은 단 한 건입니다. 바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재판 과정 내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조계 안팎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2심 배당이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내란 음모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날, 양승태는 측근 중의 측근인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부장판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음모 사건 2심은 형사9부로 배당이 되었고 이민걸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양승태가 직접 핸들링하기 위해 측근을 꽂아서
사건을 맡겠다는 건 당시 법조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양승태의 지시로 작성된 박근혜 독대 관련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 뒷받침의 첫 번째 사례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무리한 재판 과정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남고 선배인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김기춘이 부임할 당시 박근혜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확인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정권 초기였지만 검찰은 날을 세웠고 국회마저 국정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정원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증거가 속속 밝혀지던 2013년 8월 초 휴가에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청와대 인적 개편을 단행하며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합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총리, 그리고 민정수석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공안 출신입니다. 김기춘을 중심으로 한 내각 개편이 이뤄진 이후 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기능상정을 위한 법률적 판결에 따라 저희가 선사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핵심 인물인 원세훈, 김용판은 1차 청문회에서 짜맞춘 듯이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자체를 온갖 방법으로 방해해 끝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마저 불발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 총장의 사퇴는 그야말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황교안 법무장관이 새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고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9월 국정원 대선 개입을 밝히려 했던 최동욱 검찰총장은 석연찮은 스캔들로 사퇴하고 특검을 지휘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흐지부지 됩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윤석열 전 팀장에게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사건 전국 한복판에 불거진 데다 혐의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발생한 사건이 바로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시간을 돌려 다시 8월로 갑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희대, 동국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잇따랐습니다. 매주 촛불 시위가 열렸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학생과 노동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정국이었습니다.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김기춘을 중심으로 내각을 장악한 공안통들은 당시 무슨 대책을 논의했을까요?
어떻게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현역 의원이 지하혁명 조직 아로 회합을 했다. 무장 폭동을 음모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북과 연계되었다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면 당시 언론을 도배했던 그 많은 주장들은 실체가 없었고 내란 음모도 지하혁명 조직 아로도 북과의 연계도 알고 보니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5월 13일, 그러니까 5월 12일 강연 다음 날 새벽 프락치 L씨로부터 강연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만든 국정원은 강연 참석자들에 대한 감청 영장을 신청합니다. 내란 음모 사건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7월 26일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감청 영장에는 놀랍게도 내란 음모라는 글자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장에 쓰여진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정당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법적 강연을 내란 음모로까지 부풀릴 생각은 없었던 듯합니다. 기껏해야 표현 몇 군데를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8월 초 어떤 이유로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들은 바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내란 음모로 볼륨이 키워지고 지하혁명조직 총책은 현역 의원으로 바꿔 이른바 조작 사건을 만듭니다. 이제 신속한 검거 작전과 종북 여론몰이를 통한 전국 반전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와 국정원이 따로 움직였을까요? 오류투성이의 강연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고 실체도 없는 수많은 피의 혐의들이 보수 언론의 지면을 장악한 것 또한 정말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나도 정교하게 아귀가 맞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국회와 검찰을 무력화시킬 만한 힘을 가진 곳은 또 과연 어디일까요? 청와대를 빼고 다른 곳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김기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교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든 국교의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정권의 안보를 지켜온 인물입니다. 특히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만에 강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제야운동권은 목적을 위해선 동료의 생명도 희생시키는 세력으로 매도됐습니다. 전 국민적 저항으로 위기에 처한 정부가 조작 사건을 통해 공안 정국으로 전환시키고 반대 세력을 주사파로 종북으로 낙인 찍으면서 탄압을 가했다는 점에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2013년 내란 음모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전환점은 김기춘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석기 사건이 스타트 포문을 연 것, 강한 적개심을 갖고 각 분야의 종북, 친북 척결에 나서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좌파를 척결하지 않아서 나라가 비정상이 됐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오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반전 이후 박근혜와 공안 내각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그들만을 위한 정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듯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철저하게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정권의 위기를 조성했던 국정원 댓글 전국의 국면 전환을 위해 기획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2심은 내란 음모는 무죄이지만 선동은 유죄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려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종북, 친북 척결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심 재판은 당시 뇌물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모 판사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선고 시기를 조정했다는 점 또한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의 재판을 이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의 재판은 1, 2, 3심 모두 김기춘의 정치 공작과 이를 뒷받침하며 자신의 이권을 얻어내려 한 양승태의 재판 거래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과연 이석기 의원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이후 종북 척결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식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이,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 곁에 선 김제동이, 위안부 할머니 돕는 유재석이 종북이 되는 퇴행적 한국 사회, 종북으로 얼룩져 퇴행해버린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뿌리 뽑고자 하는 적폐이며, 그 적폐의 피해자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종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현재 6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0분 강연에서 아무리 험악한 말로 얘기했다고 해도 그 형량이 어떻게 살인자나 강간범이 받을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조차 박근혜 정부 눈치 보기를 했다고 한탄했고, 나아가 사법정의의 사망, 민주국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초기인 2013년 9월 9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s I said, I think this case is generating a lot of support,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s involving members of a party, so it has wider implications on the process in Korea, and therefore even more impac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또한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은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61명의 해외 한국학 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이들은 다시 브루스 커밍스, 박노자 등 15개국 206명의 학자들로 확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암 촘스키 등 미국의 지식인 117명이 석방 성명을 냈고, 10만 3,797명의 일반 시민들도 법원에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4대 종단 최고의 성직자들이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일제히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유럽 18개국 72명의 진보 정치인이 서명한 석방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6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으며, 민병과 5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도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많은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입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중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측근들 역시 모두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시기
정권에 맞서다 미움을 받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 구제 역시 더디나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첫 공식 사과입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석기 의원만은 6년째 촛불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치하에서 김기춘과 양승태의 공동의 표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표적으로 한 공작은 이석기 의원만을 겨눈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라는 원내 제3당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종북몰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 전체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적폐를 청산하고 더 나은 민주사회로 발전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석기 의원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의 석방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입니다.